물안개 피는 나루터, 그곳엔 짐승이 산다. 무결스님 천추감의 주지. 겉으로는 생불이라 칭송받지만 뒤로는 여신도들을 탐하는 파괴승. 자신의 씨가 말라버리자 뱃사공 돌석을 이용한다. 돌석 짐승 같은 체력과 정력을 가진 뱃사공. 무식해 보이지만 눈빛에 야수가 서려 있다. 민씨 부인 대지주 최진사의 며느리. 대를 잇지 못해 소방맞을 위기에 처하자 욕망과 복수심으로 무결과 돌석 사이를 줄타기한다. 최진사 민씨 부인의 시아버지. 돈과 권력은 있으나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노인. 창인 민씨 부인의 아들. 훗날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다.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 최진사댁 여종들, 광군들, 서막 천추감의 비밀. 강물 위에 짙게 깔린 물안개가 신비롭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 건너 천추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한 젊은 뱃사공, 돌석이 상의를 탈의한 채 묵묵히 노를 젓고 있다. 그의 구릿빛 등 근육은 땀과 강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팔뚝과 허벅지의 굵은 힘줄은 짐승의 그것처럼 꿈틀거린다. 노를 젓는 힘에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나룻배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과 부인 한 명이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다 이내 돌석의 탄탄한 몸과 움직임에 고정된다. 부인의 입술이 바싹 마른다. 천추감 나루터, 이른 새벽. 마님, 천추감 가십니까? 물살이 거세니 배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차가운 물에 명부로 가십니다. 그곳 스님이 그리 용하다지. 아들을 점지해준다고. 온 동네 소문이 자자하여 나도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지경이라네. 그럼요. 무결 스님 기도가 아주 깊고 뜨겁지요. 어떤 업보든 녹여내고야 만다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를 이을 아들 없는 집에 효험이 아주 명성이 높지요. 돌석의 눈빛이 부인의 옷차림과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떨리는 손끝을 한번 훑는다. 부인은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모르면서도 몸을 움츠린다. 뱃놀이인지 사냥인지 모를 긴장감이 흐른다. 자, 마님. 이제 무트로 모시지요. 물에 젖으시면 감기라도 드실라. 돌석은 성큼성큼 부인을 업고 천추감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오른다. 부인은 그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왠지 모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다. 붉은 촛불 수십 개가 켜진 법당 안. 연꽃 무늬 벽화가 어스름한 촛불에 일렁인다. 법당은 경건하고도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무결 스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그의 앞에는 곱게 소복을 입은 부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천추감 법당, 그날 밤. 보살님. 업장이 두꺼워 부처님의 씨앗이 내려앉질 못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뿌리 내린 땅이 아직 비옥하지 못한 까닭이지요. 오늘 밤 저와 함께 몸의 업을 씻어내야만 비로소 새 생명의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무결은 목탁을 내려놓고 부인의 옆으로 다가간다. 그의 손이 부인의 어깨를 타고 은밀하게 내려가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진다. 부인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결의 품으로 파고든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다. 젠장, 벌써 기력이 다했단 말인가. 아직 챙길 복채가 산더미인데 이놈의 늙은 몸뚱이가 왜 하필 이때. 무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린다. 부인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오로지 아들에 대한 염원만이 그녀의 눈빛을 지배하고 있다. 늙은 구렁이. 껍데기만 남았구만. 좋은 건 혼자서 전부 다 처먹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지 풀에 늙었구나. 쯧쯧. 돌석의 눈빛에 묘한 비릿함과 함께 뭔가 다른 욕망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문에서 멀어진다. 무결 스님이 자신의 요사체에서 돌석을 은밀히 부른다. 무결은 땀을 닦으며 다소 초췌한 얼굴이다. 돌석은 무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돌석아, 너 힘쓰는 일이라면 이 천추감에서 제일이지.
바위도 씹어먹는 놈입니다요. 어릴 적부터 강물에서 자라 물소 싸움도 이긴 놈인데 왜요? 장작이라도 더 팰까요? 아니면 대웅전 지붕이라도 새로 올릴까요? 아니, 장작 말고 밭을 좀 갈아야겠다. 아주 기름지고 귀한 밭인데 내 쟁기가 낡아서 말이다. 제대로 깊이 박히지 않으니 씨앗이 뿌리 내리질 못해. 무결은 옆에 놓인 작은 엽전 꾸러미를 돌석에게 던져준다. 엽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린다. 밭이요? 스님께서 직접 갈면 될 것을. 저는 그저 뱃사공일 뿐입니다만. 러허, 눈치 없는 놈. 내가 쟁기가 되는 것이지. 오늘 밤부터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거라. 불은 꺼둘 테니 넌 그저 씨만 뿌리면 된다.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돌석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의 뇌리에는 아까 법당 문틈으로 보았던 부인의 흐트러진 모습과 무결의 초조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자신에게 던져진 엽전 꾸러미. 그의 얼굴에 짐승 같은 욕망과 주저함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스님, 그 밭이 제가 감히 범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감히? 내가 내 명을 따르는 한 그 어떤 밭도 감히 범하지 못할 곳은 없다. 내 씨를 심으면 나는 부처의 명성을 얻고 너는 이 돈을 얻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떠냐?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돌석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넣고 요사체를 나선다. 그의 발걸음은 한층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과 기대감이 그의 눈빛에 번뜩인다. 그는 이제 단순히 뱃사공이 아니었다. 천추감의 은밀한 대리 시내리 사업의 시작이었다. 2부 정계 욕망의 대리인 최진사 댁의 고풍스러운 안채. 민씨 부인이 차분한 표정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다. 최진사 댁 안채 한 달 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사내아이 하나를 못 낳아 이 집안대를 끊어놓을 셈이냐? 아버님, 소첩도 매일 밤 불전에 빌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를. 용서? 내년이 이 집안에 들인 재물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있는 게다. 다음 보름까지 회임을 못하면 이 집안에서 나갈 각오를 해라. 내 어미가 병환이 깊다고 했지? 병간호나 하다가 죽거라.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돌아서고 여종들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른다. 민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계속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도끼를 품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바늘이 거친 힘에 부러질 듯 휘어진다. 내가 내 것들 손에 버려질 것 같으냐? 이까짓 사내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것 같으냐? 민씨 부인은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든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며칠 뒤 민씨 부인이 나루터에 도착한다. 어두운 색의 한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서늘한 미모는 더욱 도드라진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와 함께 일말의 처연함이 서려 있다. 돌석이 뱃전에서 나른하게 졸고 있다가 민씨 부인의 기척에 눈을 뜬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순간 넋을 잃는다. 뱃사공. 강 건너 천추감으로 가자. 예. 예, 마님. 돌석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룻배를 강가에 붙인다. 민씨 부인은 주저없이 배에 오른다. 돌석은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널 때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업으려 한다. 마님, 묻이 미끄러우니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떨어지면 물귀신 밥됩니다. 일이 단단한데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뱃사공의 몸이 어지간한 바위보다 더 견고하구나. 민씨 부인의 손이 돌석의 가슴팍을 의도적으로 더듬는다. 돌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의 근육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떨린다. 뱃사공. 스님은 껍데기라는 소문이 돌더구나. 진짜 알맹이는 자네라지. 돌석이 놀라 걸음을 멈칫한다.
민씨 부인은 이미 무결 스님의 은밀한 사업과 돌석의 존재를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마님,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스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명? 그래, 그 명을 내가 받아왔다. 스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짐승의 기운만이 내 뱃속에 씨앗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 말이 틀렸느냐? 돌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민씨 부인의 대담한 말과 몸짓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네리를 찾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짐승임을 직감한다. 어둠이 내린 천추감. 별채 한 칸에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다. 민씨 부인이 방 안에서 차분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눈빛은 불안과 긴장으로 번득인다. 별채의 창문밖, 돌석이 그림자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무결 스님은 멀리 법당에서 느릿하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그 목탁 소리가 마치 은밀한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린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 밤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업보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가지 염원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스님,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결은 민씨 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이내 그는 연기하듯 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방 밖으로 나간다. 잠시 기도를 위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보살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결이 방을 나서고 문이 닫힌다. 방 안에는 다시 민씨 부인 홀로 남는다. 그녀의 눈빛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녀는 무결의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님, 제가. 방 안의 등불은 이내 꺼진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인다. 무결의 목탁 소리가 멀리서 여전히 울려 퍼진다. 그것은 마치 이 은밀한 거래를 축복하는 듯 혹은 비웃는 듯 섬뜩하게 들린다. 3부 위기은밀한 공모와 쾌락.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달빛만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희미한 윤곽을 그린다. 어둠 속 민씨 부인이 차분히 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지만 몸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해 있다. 마님, 스님 대신 제가. 말하지 마라. 나는 오늘 부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뱃속에 씨앗을 심을 진짜 짐승을 만나러 온 것이다. 민씨 부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난다. 그녀의 손길이 돌석의 얼굴을 쓸어내린다. 내 뱃속에 확실한 씨를 심어라. 실패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천추감에 내 흔적을 남겨라.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에서 엉킨다. 그것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다. 민씨 부인에게는 가문의 압박과 소박맞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돌석에게는 억압된 본능과 오랜 시간 쌓아온 천대받은 삶에 대한 반항이었다. 귀족 여인의 차가운 손길과 뱃사공의 뜨거운 살결이 부딪히며 금지된 쾌락과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다. 모든 거사가 끝난 후 민씨 부인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차분히 다듬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옷가락지 한 쌍을 꺼내 돌석에게 건넨다. 이것은 내 정표가 아니다. 내 입을 막는 비용이다. 내 아비가 물려준 재산이다. 그리고 훗날 내가 너를 부르면 언제든 이 옷가락지를 들고 달려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돌석은 옷가락지를 받아든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씨 부인의 냉혹한 면모에 압도된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은밀한 공모자가 된 것이다. 10개월 후 최진사 댁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천추감은 축제 분위기다. 아기의 이름은 창인. 무결 스님은 최진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시주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다. 최진사는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아이고, 스님 덕분에 우리 집안에 귀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효손이라니. 천추감의 시주를 이만큼 한 보람이 있구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허허. 부처님의 가피가 최진사 댁에 내린 것이지요. 이 늙은 중은 그저 작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모두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지요. 무결은 최진사와 마주보고 웃고 있다. 그들의 등 뒤 돌석은 멀리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바라본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묘하게 자신을 닮은 듯한 느낌에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스님, 저 아이, 제 핏줄 아닙니까? 이런 미친놈, 천한 뱃사공이. 씨가 어디 있느냐? 저 아이는 부처님의 점지를 받은 귀하신 몸이다. 헛소리 말고 노나 저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할 일이나 해라. 무결의 매서운 질책에 돌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그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어린다. 자신의 씨앗이 귀한 가문의 대를 잇는 아이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아이의 아비라 말할 수도 없는 처지.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돌석은 억눌린 분노와 함께 민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친다. 훗날 내가 너를 부르면 언제든 이 옷가락질을 들고 달려와야 한다. 밤이 깊은 나루터. 민씨 부인이 아들을 품에 안고 몰래 돌석을 찾아온다. 돌석은 나룻배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그녀의 인기척에 돌아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아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마님, 이 깊은 밤에 아기를 안고 어인일이십니까? 혹 진사 어른께 들키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자는 내 아들의 출생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 행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 작고 귀한 것이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너의 강한 피를 물려받아 이난세에 살아남을 것이다. 민씨 부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과 함께 돌석을 향한 차가운 계산이 뒤섞여 있다. 명심해라, 뱃사공. 이 아이가 자라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때까지 너는 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 이 아이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기꺼이 그것을 깨끗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짐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님, 저는 마님의 명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따르겠나이다. 이 옷가락질을 잊지 마라. 이 아이가 필요한 때가 오면 내가 널 다시 부를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서 말이다. 부인은 돌석의 품에 있는 아기를 한번 어루만지고는 다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돌석은 옷가락질을 쥔 손을 꽉 움켜쥔 채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부성애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감으로 물든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리 시네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이자 미래의 짐승이 될 운명이었다. 한양 3년 후 한양 장안에서 제일 간다는 기방월영루. 중앙홀은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차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상석에 이조정랑 창인이 앉아있다. 그는 최고급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갓을 비스듬히 쓰고 짙은 남색 비단 도포를 걸쳤다. 허리춤에는 배곡놀이개가 걸려있고 손끝으로 술잔을 가볍게 돌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훑는다. 교태 섞인 목소리로 창인의 팔에 기대며 날이 요즘 조정일로 바쁘시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사옵니다. 제 마음이 다 쓰리옵니다. 제 무릎에라도 잠시 기대어 쉬시옵소서. 기생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바쁘기는 그저 사냥할 짐승들이 많아 쫓아다니느라 좀 피곤할 뿐이다. 한양 바닥에는 늑대보다 더한 놈들이 득실대니 말이다. 짐승을 쫓다 보면 나 또한 짐승이 되는 법. 눈을 깜빡이며 어머, 나리께서 못 잡을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리의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데 제게라도 쉬어가시옵소서. 창인이 피식 웃으며 기생의 손을 뿌리친다. 그때 훤칠한 키의 배 판서가 저편에서 다른 사내들과 술을 마시다가 창인에게 목례를 건넨다. 창인은 냉랭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한다.
배판서는 창인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인다. 혼잣말처럼 늙은 여우 주제에 아직도 제 발톱을 숨기는구나. 이때 병풍 뒤에 붉은 그림자 사이에서 홍주가 짙은 검붉은 치마를 끌며 등장한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월영루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 좌중을 압도한다. 기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남자들은 숨을 죽인다. 홍주는 창인의 맞은편 가장 화려한 방석에 앉아 그를 빤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하다. 도도하고 단호하게 소문대로군요. 이조정락나리의 눈빛에는 비릿한 강물 냄새가 납니다. 저 멀리 깊은 산골짜기에서 피어나는 안개처럼 뿌리 깊은 고독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올리며 낮은 웃음소리를 흘린다. 강물 냄새라. 비싼 향유를 쓰고 왔는데 코가 예민하구나. 행수. 아니면 나를 알아보는 재주라도 있는 것이냐?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뜨며 향유로 덮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지요. 흙탕물을 헤쳐본 자만이 풍기는 그 처절한 피냄새 말입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욕망의 냄새. 저도 그 냄새를 아주 잘 알거든요. 나리와 제가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창희는 홍주에게서 묘한 동질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다. 술병을 들어 직접 술잔을 채우며 홍주에게 건넨다. 이름이 홍주라 했느냐. 내 술을 받아라. 독인지 약인지 한번 맛보거라.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아들고는 창인의 눈을 응시하며 단숨에 비운다. 술이 입술을 타고 흐른다. 나리가 주시는 거라면 독이라도 달게 삼켜야지요. 그래야 나리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면 나리께서 제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나리께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홍주가 자신의 잔을 채워 창인에게 건넨다. 창인은 잔을 받아들고 그 안에 비친 홍주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탐욕과 야심을 읽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잔을 비운다. 그리고 다시 가야금 소리가 흐른다. 갈등 어미의 목줄. 창인의 저택 안채 밤. 효과음 물 끼얹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창인의 저택 깊은 밤. 으리으리한 목욕통에 창인이 몸을 담그고 있다. 그의 건장한 상체가 물 밖으로 드러나 있다. 민씨 부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창인의 등을 닦아주고 있다. 다 큰 아들의 목욕을 시키는 어미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집착적으로 보인다. 민씨 부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으나 눈빛은 차갑다. 창인의 등 근육을 쓰다듬으며 마치 조각품을 어루만지듯. 어깨가 더 넓어졌구나. 팔뚝에는 힘줄이 선명하고. 조정에서 배판서 늙은이가 널 꽤나 괴롭힌다지.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내 귀에도 들리는구나. 무심하게 눈을 감은 채 짖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 물려는 개가 무섭지요. 배판서는 이빨이 다 빠진 늙은 개일 뿐입니다. 발톱도 무뎌졌을 테지요. 손동작을 멈추고 창인의 목덜미를 꽉 쥔다. 차가운 손톱이 창인의 살을 파고든다. 방심하지 마라. 내가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았는지 잊었느냐? 내 아비. 그 천한 뱃사공이 목숨을 바쳐 깔아준 길이다. 피로 닦아놓은 길. 흙탕물 한 방울이라도 튀기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그 길을 더럽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어미인 나조차도 말이다. 민씨 부인의 손톱이 창인의 살을 파고든다. 창인은 고통을 참으며 물속에서 주먹을 꽉 쥔다.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린다. 낮게 으르렁거리듯. 알고 있습니다. 허니 그만 놓으십시오. 제 살점은 이제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손을 떼며 싸늘하게 웃는다. 아직은 내 것이다.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머리카락 한 올도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굴리지 마라. 내가 왕좌에 앉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 허나 그 전까지는 너는 내 손안의 새다. 그리고 월영루 기생년 말이다. 홍주라 했던가? 너무 깊이 들이지 마라. 천한 것들은 냄새를 맡는 재주가 있어. 내 속에 흐르는 피의 냄새를.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천한 짐승들의 재주말이다. 창희는 물속에서 천천히 눈을 뜬다. 어머니의 정보력에 소름이 끼친다. 동시에 자신을 꿰뚫어보는 홍주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는 욕조 밖으로 거칠게 몸을 일으킨다. 민씨 부인을 차갑게 마주보며 저는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창인의 몸에 수건을 덮어주며 그래. 내가 선택한 길.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내가 정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씨 부인이 창인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창인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다. 정적이 흐르다 서서히 고조되는 불안한 현악기 선율. 위기 과거의 망령. 저작거리 뒷골목 낮. 시끌벅적한 시장통 소리. 대장간 망치 소리. 잡상인들의 외침. 활기찬 듯 보이나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감돈다. 창인이 호위무사 선업과 함께 자맹을 나와 거리를 걷는다. 그는 평범한 차림이지만 그의 기품은 숨길 수 없다. 좁은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누더기를 걸친 산의 곰보가 비척이며 창인의 앞을 막아선다. 그는 화상 자국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며 반쯤 가려진 흉측한 얼굴에 도끼 어린 눈빛을 번뜩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있다. 희죽거리며 침을 흘리듯 나으리. 혹시 천추감을 아십니까요? 15년 전 그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여기 있소이다. 멈칫하지만 태연하게 눈빛은 순간 살기로 번뜩인다. 천추감? 내 처음 듣는 곳이로구나. 비켜라. 늙은 땡추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가. 창인의 비단 옷자락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에이 모르실 리가 있나. 그 잘난 나으리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15년 전 그 절이 불타던 날 밤 제가 봤거든요. 뱃사공 놈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어떤 귀부인이 지시하는 걸 말입죠. 아주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마치 뱀처럼. 그 뱃사공 놈은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 창인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번뜩인다. 돌석의 호위무사들이 칼에 손을 대려하자 창인이 눈짓으로 제지한다. 그는 곰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창인 미소 지으며 하지만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는구나. 내 놈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입을 다물게 할 무언가를 바랄 터인데. 곰보 손가락을 비비며 욕심에 눈이 멀어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밤잠도 설치고 속병까지 났지 뭡니까. 금붙이 몇 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 그리고 그 귀부인 아드님이 지금 조정의 높은 분이 되셨다는 소문도 있고 혹시 그분도 그날 밤 일을 아실까? 궁금해 죽겠습니다요. 제 목숨을 걸고 봤으니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면 나으리께서는 그 귀부인의 아드님과 무슨 관계시오? 창인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곰보에게 던져준다. 묵직한 소리가 난다. 나직하게 오늘은 이걸로 목을 축여라. 그리고 내일 밤 월영루 뒷방으로 오거라. 텅 빈 방에 술상을 차려놓을 터이니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주마.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너의 평생을 책임져 주마. 곰보가 돈주머니를 황급히 챙겨 사라지자 창인은 차갑게 중얼거린다.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다. 죽은 줄 알았던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잊히지 않은 흉터가 기어이 독버섯으로 자라나는구나. 배 판서의 집무실 밤. 배 판서가 서책을 뒤적이고 있다. 그의 곁에는 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판서날이 아까 저작거리에서 곰보라는 자가 이조정락날 있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탄 얼굴에 파괴승이라 하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며 곰보라. 천추감 화재 사건과 연관된 자가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더냐? 그 옛날 민씨 부인과 연루되었던 돌석이 그 절에 불을 지르고 죽었다는 소문은 무성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지. 창인이 그 자를 만났다. 흥미로운 일이로다. 그 곰보라는 자를 찾아내어 내게로 데려오너라. 아니, 그보다 먼저 월영루를 감시하라 일렀던가. 예, 날이. 내일부터 월영루 주변을 더욱 철저히 감시할 것이옵니다.
배판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린다. 서늘하게 이제 비단 옷을 입은 짐승의 목덜미를 잡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짐승의 꼬리에 불을 붙여보아야지. 웅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현악기 선율이 고조된다. 절정 붉은 달이 뜨는 밤, 월영루 뒷방밤. 밖에서는 흥겹고 음란한 노랫가락.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 촛불이 일렁이는 소리. 월영루의 가장 깊고 은밀한 뒷방. 창밖으로는 붉은 달이 걸려 있다.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고 은은한 향내가 감돈다. 홍주가 붉은 치마와 검은 저고리를 입고 앉아 술병을 들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한없이 고요하다. 잠시 후 곰보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온다. 그의 눈은 돈 욕심과 홍주를 향한 음심으로 번들거린다. 홍주를 보며 침을 질질 흘리듯 이야. 돈도 받고 미인도 보고 내 팔자가 폈구나. 이조정락나리께서 과연 통이 크시지. 그 귀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꼬? 나긋나긋하게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난다. 어서 오셔요. 나리께서 귀한 손님이니 극진히 모시라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빚은 술입니다. 이 술을 드시면 잃었던 목소리마저 돌아올 것이옵니다. 허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법. 홍주가 정성껏 술잔을 채워 곰보에게 내민다. 곰보는 아무 의심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킨다.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술맛 좋고. 그래, 내가 15년 전 그날 밤 천추감. 곰보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는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공포로 커진다. 술잔이 손에서 떨어져 깨진다. 홍주가 싸늘한 표정으로 곰보를 내려다본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이 너무 가벼우면 수명도 짧아지는 법이지요.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 일 없는 비밀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너. 내년이. 독을. 네. 내가. 병풍 뒤에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창인이 걸어나온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며 곰보의 쓰러져가는 몸을 내려다본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할 정도로 차갑다. 창인은 쓰러져가는 곰보의 머리채를 잡고 눈을 맞춘다.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내 놈이 본 것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나 떠들거라. 아니, 지옥에서조차 내 놈의 이야기는 잊힐 것이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창인을 향해 손을 뻗으려 애쓴다네. 내 놈도. 결국 짐승의 피. 곰보가 숨을 거둔다. 그의 눈은 공포와 원망으로 크게 뜨인 채 창인을 향해 있다. 창인은 아무렇지 않게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는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잡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친다. 홍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들어올린다. 무서우냐? 내 손에 피를 묻혔는데. 창인을 올려다보며 눈빛 속에는 욕망과 광기가 번뜩인다. 아니요. 나리 손에 묻은 피가 제 손에 묻은 것보다 더 뜨거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저와 나리는 이제 같은 피를 나눈 것이나 다름없군요. 홍주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는다. 너는 내 공범이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내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창인의 목을 감싸며 묘한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손길이 창인의 등을 타고 내려간다. 빠져나갈 생각 없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꽃밭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불꽃이라면 기꺼이 함께 타오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격정적이고 위험하다. 죽은 시체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더욱 깊이 파고든다. 살인의 흔적 앞에서 나누는 정사는 죽음보다 더 강렬한 쾌락을 탐닉하는 짐승들의 몸부림과 같다. 그들의 몸이 하나로 얽히며 붉은 달빛이 그들을 비춘다. 격정적이고도 퇴폐적인 현악기 선율이 최고조에 달한다. 결말 흉터 위에 핀 꽃, 창인의 저택 아침, 고요한 아침 햇살이 비추는 소리, 새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창인의 저택, 민씨 부인이 아침 문안을 온 창인을 맞이한다.
그녀는 고요하게 차를 마시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곰보의 죽음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간 것은 어젯밤이었다. 차가 담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뒷정리는 깔끔히 했더구나. 그 기생년 솜씨가 제법이더냐?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으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오직 저만을 따르는 제 칼입니다.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에 날이 선다. 내 사람? 내 칼? 착각하지 마라. 내가 키운 칼은 언젠가 내 심장을 겨눌 것이다. 그년도 결국은 내 약점이 될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베어버려야 해. 내 아비돌석처럼 말이다. 쓸모가 닿으면 버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어머니를 향해 서늘하게 다가선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죽지 않습니다. 제 것을 건드리는 자는 그게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설령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제가 쥔 칼은 이제 제 의지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창인이 민씨 부인을 지나쳐 방을 나가버린다. 민씨 부인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린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공포를 느낀다. 자신이 키운 짐승이 이제 주인을 물려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불안과 분노가 스쳐간다. 낮게 읊조리듯 내 놈이 감히 궁궐 입구 낮 멈숙하고 장엄한 궁궐의 기운. 문이 열리는 소리. 창인이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관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궁궐로 들어선다. 그의 뒤로 한양거리를 지나 홍주가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타고 따른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있다. 궁궐 문을 통과하는 창인의 발걸음은 거침없다. 하늘은 맑지만 창인의 그림자는 길고 검게 드리워진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그의 눈동자 속에 죽은 돌석의 얼굴과 늙은 민씨 부인의 얼굴, 그리고 홍주의 얼굴이 섬광처럼 겹쳐지며 스쳐 지나간다. 그 모든 얼굴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춤추듯 일렁인다. 흉터 위의 핀 꽃은 독을 머금고 자라 독버섯이 된다지요. 나리는 이제 한양이라는 거대한 숲의 포식자가 되셨습니다. 허나 잊지 마셔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리의 심장 속에 살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라는 것을. 그 허기가 결국 나리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인이 다시 궁궐 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얼굴은 굳게 다물어져 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웅장하면서도 비극적인 국악 관현악이 최고조로 고조되다가 텅 빈 바람 소리와 함께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마무리된다. 균열 무너지는 실내. 배판서의 사랑채 새벽. 배판서가 곰보가 남긴 낡은 복면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의 앞에는 수아가 무릎을 꿇고 있다. 수아날이 곰보의 시신은 찾지 못했으나 월영루 뒷마당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창인이 그날 밤 홍주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쥐새끼 한 마리 죽이는데 홍주 그년까지 끌어들였다니. 창인이 놈 생각보다 그 기생년에게 깊이 빠졌구나. 아니면 약점을 공유할 만큼 절박했거나. 수아 어찌할까요? 바로 창인을 압박할까요? 배판서 아니 짐승을 잡을 때는 퇴로를 먼저 차단해야 하는 법. 창인의 어미 민씨 부인을 먼저 흔들어라. 제 아들이 기생년과 손을 잡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 그 독한 여편네가 가만히 있겠느냐? 민씨 부인의 거처 낮.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차를 따르는 소리. 민씨 부인이 배판서가 보낸 서찰을 읽고 있다. 서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서찰에는 월영루의 핏자국 그리고 뱃사공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배판서. 이 능구렁이 같은 놈이 기어이 냄새를 맡았구나. 창인아, 내가 정녕 그토록 허술하게 그 기생년과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민씨 부인이 곁에 있던 옥비녀를 바닥에 내던진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비녀가 산산조각 난다. 월영루 홍주의 방밤. 은은한 향로 연기. 옷자락 스치는 소리.
몽환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 홍주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그때 예고 없이 민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선다. 홍주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절을 올린다. 여유롭게 정경 부인 마님께서 이 비천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창인나리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홍주의 뺨을 거칠게 내리친다. 찰싹. 고개가 돌아간 채 입가에 피를 흘리며 미소 짓는다. 매운 손맛이군요. 역시 창인나리의 그 서늘한 기운이 어디서 왔나 했습니다. 홍주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 내 아들을 망치고 있는 요물 주제에 곰보를 죽인 게 너더냐 아니면 창인이더냐. 민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희는 함께했습니다. 마님께서 15년 전 돌석 아저씨와 함께 불을 지르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민씨 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홍주는 그 틈을 타 민씨 부인의 귀에 속삭인다. 수나리는 이제 마님의 인형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시지요. 마님께서 깔아주신 그 피비린내 나는 길 끝에는 마님의 자리는 없을 겁니다. 민씨 부인이 홍주를 밀치고 방을 나간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홍주는 섬뜩하게 웃는다. 반격 짐승의 이빨. 조정회의장 뒤편 낮. 웅성거리는 관리들의 목소리. 엄숙한 분위기. 배 판서가 창인을 불러 세운다. 주변에는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 창인나리, 요즘 월영루 술맛이 그리 좋다지요? 특히 독을 탄 술맛이 일품이라던데. 곰보라는 자가 그 술맛을 보고는 아주 멀리 떠났다고 들었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판서 어른 노망이 드셨나 봅니다. 헛소문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낮게 내일 아침 전하께 상소를 올릴 예정이라네. 15년 전 천추감 화재의 진실과 현재 이조정랑의 불미스러운 행실에 대해 말이네. 자네 어미와 자네의 목을 동시에 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상소지. 창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그는 배 판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피식 웃는다. 상소를 올리시기 전에 판서 어른의 댁에 있는 금송아지부터 단속하셔야 할 겁니다. 명나라와 밀거래를 하신 장부가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전하께서 영모보다 싫어하시는 게 바로 조정관료의 밀무역 아닙니까? 배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된다. 창인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간다. 절정 핏줄의 배신. 비밀 사찰밤. 빗소리. 천둥소리. 거친 호흡 소리. 민씨 부인이 배 판서의 수하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린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기생년이 죽어야 해. 모든 죄는 그년이 뒤집어 써야 한다. 창인이는 협박당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 놈의 주인이 원하는 창인의 약점, 내가 직접 만들어주마. 아드님을 배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배신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내 아들을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는 길이야. 그때 어둠 속에서 창인이 걸어 나온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온몸은 빗물에 젖어 있다. 처절하게 웃으며 역시 어머니셨군요. 저를 다시 인형으로 만들기 위해 제 사람을 죽이려 하신 분이. 당황하며 창인아, 이건 다 널 위해서. 창인 칼을 휘둘러 배 판서의 수하를 단칼에 베어버린다. 피가 민씨 부인의 얼굴에 튄다. 날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어머니의 욕망을 위해서겠죠.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핏줄의 굴레를. 창인이 민씨 부인에게 칼을 겨눈다. 민씨 부인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힌다. 창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르지만 칼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레이션 홍주의 목소리. 짐승은 배가 고프면 제 어미도 물어뜯는 법입니다. 하지만 날이 어미를 문 짐승은 결코 숲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미친 짐승으로 기억될 뿐이지요. 날카로운 칼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된다. 민씨 부인의 짧은 비명. 월영루 지하 밀실 홍주가 몰락한 양반가 시절부터 은밀히 파놓은 도피처이자 두 사람의 쾌락과 음모가 뒤섞이는 붉은 늪. 포식자의 역전 어미의 숨통을 쥐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소리. 무거운 정적.
창인의 칼끝이 민씨 부인의 목에 닿아 있다. 민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인다. 그러나 창인은 칼을 더 깊이 찌르지 않는다. 대신 칼을 거두어 바닥에 툭 던진다. 창인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쪼그려 앉아 어머니와 눈을 맞춘다. 죽이는 건 자비로운 일이지요. 15년 전 어머니가 제 아비에게 베푼 그 알량한 자비 말입니다. 허나 저는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파르르 떨며 내가 정녕 미친 것이냐. 이 어미를 두고 무슨 짓을. 민씨 부인의 화려한 비단 저고리 고름을 꽉 쥐어 당기며 낮게 속삭인다. 배 판서가 쥔 제 약점, 어머니가 쥐어주려 하셨다지요? 좋습니다. 허면 이제 어머니가 제 방패가 되셔야겠습니다. 당장 전하께 올릴 서찰을 적으십시오. 배 판서가 명나라와 밀거래를 주도했으며 곰보라는 파괴승을 사주해 저를 모함하려 했다고. 증자는 제가 어머니의 인장으로 예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경악하며 뭐라.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단 말이냐. 그건 자멸이다. 민씨 부인의 뺨을 가볍게 톡톡 치며 빙긋 웃는다.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핏줄. 이제 제 마음대로 주무를 참입니다. 쓰십시오. 아니면 내일 아침 도성 한복판에 배 판서 수하의 목통과 함께 어머니의 치정이 낱낱이 까발려질 테니 아들의 완전히 타락한 눈빛에서 짐승을 본다. 빗물에 젖은 채 절망적으로 먹을 간다. 창인은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탐닉 피 묻은 짐승들의 교미. 월영루 지하 밀실 늦은 밤. 외부의 빗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깊은 지하. 타닥거리는 화로 소리. 짙고 농염한 사약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하다. 붉은 휘장들이 뱀처럼 늘어져 있다. 피와 비에 젖은 창인이 밀실로 들어선다. 홍주가 얇은 명주 속적삼만 입은 채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수건을 적셔 창인의 몸에 묻은 피를 정성껏 닦아낸다. 그녀의 손길은 상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음미하는 듯 집요하고 끈적하다. 창인의 가슴골에 맺힌 핏방울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요염하게. 나리. 향기가 아주 짙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오신 게로군요. 이 피비린내 세상 어떤 향유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홍주의 허리를 거칠게 낚아채어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다. 여우 사냥을 마쳤다. 배 판서 그 늙은 구렁이도 내일이면 내 함정에 빠져 스스로 목을 맬 것이다. 이제 이 조선 천지에 내 앞을 막을 자는 없다. 창인의 목덜미에 입술을 파묻으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허면. 이제 이 천한 기생년의 치마폭에서 왕노릇을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아니면 저를 통째로 삼켜버리실 작정이십니까? 창인이 홍주의 속적삼을 단숨에 찢어발긴다. 드러난 홍주의 하얀 어깨 위로 창인의 뜨거운 입술이 탐욕스럽게 내려앉는다. 두 사람의 몸이 붉은 휘장 위로 쓰러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홍주의 귓바퀴를 질겅이듯 깨문다. 너를 삼키고 내 뼛속까지 내 독을 퍼뜨릴 것이다. 내 피부, 내 땀방울 하나까지 모조리 내 냄새로 덮어버리겠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나만 품어라. 허리를 뒤틀며 고통과 쾌락이 섞인 신음을 뱉는다. 야, 나리. 더 깊이. 저를 찢고 들어오셔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물이라 부른다면 기꺼이 교미하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나리의 살같이 닿는 곳마다 불에 타는 듯 뜨겁습니다. 이 흉터마저도 나리가 주신 표식이니 달게 삼키겠나이다. 가야금의 튕기는 선율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빠르고 에로틱하게 고조된다. 두 남녀의 몸짓은 벼랑 끝에 선 자들의 필사적인 매달림이자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짓밟는 배덕의 절정이다. 땀과 타액이 뒤엉키고 서로의 살을 물어뜯을 듯 강렬하게 탐닉하는 끈적한 정사씬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반전 덫에 걸린 여우. 월영루 1층 로비 다음 날 아침. 요란하게 문이 부서지는 소리. 군화 소리. 배 판서가 의금부 도사들을 이끌고 월영루에 들이닥친다. 의기양양하게 이조정랑 창인이 살수들과 모의하여 살인을 저지른 은신처다. 구석구석 뒤져서 창인과 그 기생년을 끌어내라.
그러나 월영루는 고요하다. 관군들이 문을 열어젖히자 그곳에는 창인이 아닌 수십 개의 괴짝이 쌓여 있다. 의금부 도사가 괴짝 하나를 부수자 명나라의 최고급 비단과 금괴, 그리고 배판서의 인장이 찍힌 밀걸의 장부가 쏟아져 나온다. 눈을 부릅뜨며 배판서를 노려본다. 판서 어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전하께서 엄벌을 명하신 명나라 밀수품들이 어찌 판서 어른의 장부와 함께 있는 겝니까? 사색이 되어 덜덜 떤다. 이건 모함이다. 창인, 그 악랄한 놈이 판 함정이야. 그때 2층 난간에서 창인이 여유롭게 내려다보고 있다. 홍주가 그의 곁에서 교태롭게 부채를 붙이고 있다. 비웃음을 흘리며 판서 어른, 쥐를 잡으려다 쥐덫에 목이 물리셨군요. 전하께 올린 어머님의 고변서가 벌써 대궐에 당도했을 텐데 목이나 깨끗이 씻어두시지요. 배판서가 피를 토할 듯 절규하며 끌려간다. 창인과 홍주는 완벽한 승리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며 농염하게 웃는다. 모든 판이 창인의 뜻대로 짜여진 듯했다. 그 순간까지는 최종 반전 독버섯을 품은 어미의 심장. 궁궐 내전 같은 시각. 왕이 옥좌에 앉아 서찰 하나를 읽고 있다. 왕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린다. 그 서찰은 창인이 강요했던 배판서의 고변서가 아니었다. 왕 서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일갈한다. 당장 금군을 풀어 이조정랑 창인과 그 어미 민씨를 추포하라.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들. 다시 월영루박 낮. 이번에는 의금부가 아닌 왕의 직속 친위대인 금군 수백 명이 월영루를 겹겹이 포위한다. 화살촉이 일제히 창문을 향한다. 월영루 2층에서 사태를 파악한 창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는다. 당황하며 금군? 어찌 금군이 움직인단 말이냐? 배판서 하나 잡는데 이럴 리가 없다. 그때 홍주의 첩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보고한다. 나리, 정경부인 마님께서 전하께 자결로서 혈서를 올리셨다 하옵니다. 15년 전 천추관방화의 진실과 나리가 천안 뱃사공의 핏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리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스스로 낱낱이 고하고 사약을 드셨다 하옵니다. 창인의 귓가에 이명이 윙윙거린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괴물아들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는 어미의 가장 잔혹하고 독기 품은 사랑, 동반 자멸을 택한 것이다. 민씨 부인의 환청. 창인아, 내 어미가 깐기를 벗어나려거든 목숨을 내어놓거라. 너는 영원히 내 품을 벗어날 수 없다. 지옥에서 보자꾸나, 내 아들아. 결말 불꽃의 무덤, 벼랑 끝의 왈츠. 월영루 밀실 낮. 도망칠 곳은 없다. 밖에서는 금군들이 월영루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창인은 칼을 떨어뜨리고 허망하게 웃는다. 결국 탯줄을 끊지 못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홍주는 조용히 장식장으로 가 화주 항아리를 깨뜨려 방 안을 독한 술로 적신다. 붉은 치마폭을 끌며 창인에게 다가간다. 공포는 없다. 오직 미친 듯한 애정뿐이다. 나리, 세상이 우리의 피를 더럽다 욕하며 불태우려 합니다. 허나 저들의 손에 죽을 바엔 제가 나리의 장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홍주를 깊이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홍주야, 내 말대로 흉터 위에 핀 독버섯은 결국 제 독에 제가 죽는구나. 무섭느냐? 창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비비적거리며 가장 관능적인 미소를 짓는다. 아니요. 나리와 함께 가장 뜨겁게 녹아내릴 터인데 어찌 두렵겠습니까? 나리의 그 비릿한 피냄새, 지옥에 가서도 제가 다 마셔드리겠습니다. 창인이 화로를 발로 차버린다. 독한 술을 머금은 붉은 휘장에 불이 옮겨붙으며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방 안을 집어삼킨다. 불기둥 속에서 창인과 홍주는 마치 왈츠를 추듯 서로를 껴안고 빙글 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입술을 떼지 않는다. 극한의 고통이 가장 끔찍한 쾌락으로 승화되는 순간이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몸을 완전히 감싸며 붉은 장막을 친다. 월영루박 낮. 거대한 월영루 전체가 폭발하듯 맹렬히 타오른다.
금군들조차 그 압도적인 불길에 뒷걸음질 친다.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하다. 천한 피에서 태어나 권력을 탐했던 짐승 그를 조건 없이 안았던 월영루의 행수 홍주 결국 그 잘못된 탐욕은 스스로를 집어삼킨 가장 뜨겁고 잔혹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창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나고 찰진 창작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